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증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 성질만 얘기했는데, 그 성질은 오늘도 처음은 그 성질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질은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학생들이 들어오나? 서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직이에요. 진행 방향의 수직이라는 게 우리가 횡파, 가로파동 혹은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서로가 진동을 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인 방향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전기장의 진동 방향, 하나는 자기장의 진동 방향, 하나는 파동의 진행 방향. 이 세 개가 서로 수직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세 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있으면 E 크로스 B를 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E 크로스 B가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하는 거는 같은 프리퀀시, 그 다음에 같은 페이스. 물론 같은 프리퀀시라고 하면 속도가 각 진동수를 웨이브 넘버로 나눠주는 거니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웨이브 넘버도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sin kx-오메가 t로 진동을 하는 파동이다 라고 하면, 전기장의 k 오메가와 자기장의 k 오메가는 똑같고 페이스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음과 같은 모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는 파동 방정식을 풀면 나오지만, 우리가 그 파동 방정식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푼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 그럼 전자기파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물론 허르츠,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리퀀시의 단위 허르츠가 이제 한 거는 스파크를 일으켜서 딴 쪽에서 전자기파를 관측한 거였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혹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면, 당연히 전기를 들여서 RLC 회로에 전류를 흘려요. RLC 회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RLC 회로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코일을 놔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교류를 막 흐르면, 여기서 전기장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이쪽에 플럭스가, 이 안에 지나가는 자기장의 플럭스가 변하니까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안에서 기전력이 생길 테고, 기전력이 생기는데 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맨 끝을 이렇게 쭉 펼쳐놨어요. 도선이 회로가 연결된 게 아니라 쭉 펼쳐놨어요. 우리 이런 걸 안테나라고 해요. 안테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기전력이 교류로 들어오면 이쪽이 포텐셜이 높고 낮다가 반대로 됐다가 막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전하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이쪽에서 전하가 진동을 하죠. 근데 만약 전하가 진동을 하는 게 뭐죠? 한 축에 대해서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진동을 하는 건 일렉트릭 다이폴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일렉트릭 다이폴 안테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전하가 가속을 하면 전자기파를 내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래요. 중력파도 있는데, 중력을 가진 물체가 진동을 하면 중력파를 내요. 근데 중력파는 워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검출을 잘 못하고 블랙홀 같은 것만 하고, 전기장은 전하가 가속을 하면, 가다가 이렇게 서도 주위에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진동을 하면, 가속을 하면 요거의 수직이 요 방향으로 제일 많이, 그다음에 빛의 세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 의존하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게 다음과 같은 게 전자기파를 만들어낸 기본적인 원리고, 이게 처음에 허리츠가 아주 무식한 실험 도구로 다음과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는 거고,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나? 받아들일 때는 똑같은 장치를 거꾸로 써요. 여기 이렇게 안테나가 있고 RLC 회로가 있고, 여기 들어오는 시그널을 증폭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여러 개가 막 들어와. 여러 개가 막 들어와서 여기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진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전하들이 중성이지만 전자들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여기 작지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진동을 하니까 교류가 흐르면 이쪽에 기전력이 생기죠.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아주 작지만, 물론 이거 들어오는 파동의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아무거나 다 들어오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의 다이아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요 중에서 커패시턴스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레조넌스 프리퀀시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를 딱 고르면 그 시그널이 제일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 시그널이 들어와서 증폭을 해서 우리가 그 특정한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한다. 좋았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거. 그래서 뭐냐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해.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게 전기장이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고, 자기장은 그거의 수직으로 XZ 플레인에서 진동을 하는데 항상 E 크로스 B 이쪽 방향. 그럼 이쪽은 여기서는 E 크로스 B인데 이쪽은 E가 반대 방향이지만 B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나 항상 E 크로스 B는 똑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걸 수식으로 쓰면 E는 EM,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쓰는 sin K-오메가-T,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는 같은 K-오메가, 페이스도 같고, 위상상수가 따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B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항상 파동의 속도, 여기서는 빛의 속도는 오메가를 K로 나누는 건데, K로 나누면 스퀘어 루트 에프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냐?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지. 근데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푸나? 못 풀지만 우리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 봅시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 t가 0일 경우에 어떤 샤프 픽을 가진 이런 우리가 펄스라고 하죠. 펄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막 이동하는데 펄스를 한번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왔어. 근데 이게 시간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델타 x만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델타 x만큼 이동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그대로 움직이면 요때 요 함수는 t만큼 지날 때 델타 x만큼 지났는데 요 중심이 어떻게 되죠?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냐면 x-vt. 이건 뭐죠?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B로 움직이는 그거는 항상 x-vt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B가 양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B로 움직이는 파동이 되죠. 그래서 항상 파동 방정식은 X와 T가 제멋대로 두 개, 예를 들면 파동이 X 곱하기 T로 주어져 파동의 형태가 X 곱하기 T다. 그럼 그건 파동의 형태가 아니에요. 파동은 항상 X와 T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요 X-VT,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 X-VT, 왼쪽으로 하는 경우 X 플러스 VT의 형태로만 주어지는 경우가 우리 파동이라고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그럼 이 파동 방정식이 다만 X와 T에 의존하는 것이
XT가 제멋대로가 아니라 항상 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파동 방정식이 되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게 파동 방정식인데 보기에 굉장히 무섭죠. y가 x와 t의 함수니까 틀림없이 편미분이 들어가야 되고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가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의존한다고 치면 x-bt를 u라고 놔. 그러면 dy 앞에 거 하나씩 계산해 보죠. dx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는 u만의 함수니까 du 그 다음에 u를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u를 x로 미분한 건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df du야.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df du를 한 번 더 미분하고 du dx를 써야 되는데 역시 1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dy dt는 이거는 df du를 t로 미분하는데 du dt는 x-bt가 u니까 이거를 t에 대해서만 x를 고정하고 t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b죠. 이거는 마이너스 b df du야. f는 어떤 임의의 함수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똑같이 d 스퀘어 f du 요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또 한 번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b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 갔어? 내가 여기 썼나? b 제곱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요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똑같이 f를 u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요 만약에 x 플러스 bt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딴 건 다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두 번 미분할 땐 역시 마이너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두 번 곱해서 플러스고 플러스일 경우 그냥 플러스여서 요게 x 플러스 bt든 x 마이너스 bt든 요 형태로만 의존하면 f가 어떤 함수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이 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풀진 않겠지만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행하는 파동의 방정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전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전기장이 조금 아까 봤던 파동 방정식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지만 속도 v 대신에 빛의 속도 자기장도 똑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때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물론 이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아까 정성적으로 얘기한 걸 풀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RLC 회로에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겨우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편미분 방정식까지 푸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 앞에 말했던 얘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렇게 주어지고 E 크로스 B가 빛의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과연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시키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렇지만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파동을 생각할 거냐면 전자기파가 그냥 사인 파동인데 물론 중첩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사인 kx-오메가-t가 이쪽에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 진행하고 yz가 있는데 보라색 다시 말하면 xy 평면에서 진동하는 게 전기장이야. 그 다음에 xz 방향에서 진동하는 게 자기장이에요. E 크로스 B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진동하는 파동이 x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이거를 요 커다란 상자를 봅시다. 상자를 보면 요 면에서는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고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 여기서는 전기장이 아래 방향이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X표로 표시되어 있고 여긴 다시 요거랑 똑같이 나오고 여긴 다시 다음과 같이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을 상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릴 수 있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진동한다면.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쭉 진행하는 것 중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박스를 볼 거예요. 하나는 x, y 플레인의 높이 h이고 길이가 dx인 상자. 이 상자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죠. 그럼 이거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게 여기서 전자기파가 쑥 지나가면 자기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 안에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이 주위에 유도된 전기장이 생겨요. 여기서 요 박스에 대해서 파라데이 법칙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Z 평면에서 요 상자를 요 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여기는 자기장인가? 아니지.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죠. 전기장의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면 주위에 유도된 자기장이 생기는 암페어 맥스웰 법칙을 적용해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상자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봅시다. 그럼 과연 우리가 두 개가 위상이 같고 두 개가 서로 수직이고 이러면은 정말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그래서 우리 그림을 드디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쪽이 전기장, 이쪽이 자기장이죠. 높이가 h야. 파라데이 법칙은 요 기전력을 이렇게 쓰고 E.ds는 마이너스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의 마이너스니까 우리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 하나씩 계산하는데 여기가 전기장이 E, 그럼 여기는 E 플러스 DE, 여기 dx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이 조금 변했으니까 지금 마치 좀 더 증가한 것처럼 그랬지만 감소할 수도 있어요. D가 음수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증가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가 B면 이제 요것과 요거를 각각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요걸 계산해 보면 이거 쉽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면 E 플러스 D 곱하기 H. 이거는 전기장과 선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0, 이쪽은 2와 적분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H. 또 계산해보면 2H는 서로 상쇄가 되고 H 곱하기 D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계산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오른쪽은 플럭스를 먼저 계산하면 되지. 플럭스는 쉽죠. 이게 B가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dx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B 곱하기 넓이를 하면 돼. h dx. 시간이 돼서 미분하면 B도 일정하고 h dx dt 아니지. dx가 일정하고 B가 그러니까 dB dt. 일단 잘못 얘기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거가 요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랑 같대. 그게 요거죠. 다음과 같이 쓰고 양변에서 h를 없애고 dx를 이쪽으로 넣으면 ddx는 dB dt. 아주 재밌죠. 한쪽은 전기장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기장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요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파셜 데리버티브로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요거는 E가 x와 t의 함수인데 t를 고정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요거는 B가 x와 t의 함수인데 x를 고정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니까 사실은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보면 되지. E가 E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B는 BM sin k 마이너스,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k가 나와. 코사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에 코사인 kx 요건 똑같으니까
KEM이 오메가 BM이죠. 따라서 EM을 BM으로 나눈 건 오메가를 K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빛의 속도 C죠. 이건 파동인 경우에 위상 속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EM과 BM은 이 전자기파의 EM과 BM의 비율은 C로 주어져요. 물론 SI 유닛은 C가 굉장히 크니까 전기장이 훨씬 크죠. 그죠? 전기장의 세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다음 XZ 공간에서 역시 DX H인 경우를 보면, 여기다가 맥스웰 법칙, 여기는 전류가 없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만 집어넣어서 요 식을 만족하면 되는데, 이걸 또 계산하면 왼쪽 오른쪽을 각각 계산해 보면 되죠. B, 여기가 B, 이게 B 플러스 DB, 그 다음에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을 하니까 적분 경로와 이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BH는 상쇄되고 HD 마이너스 HDB, 그 다음에 플럭스는 E 곱하기 HDX지 뭐. 그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요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양변에서 H를 없애고 DX를 이쪽으로 넘기는데 파셜 데리버티브로 쓰면 요 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역시 여기서도 B가 B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 DDX라면 마이너스 KM 이렇게 주어지고, 오른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잘 봐야지. 마이너스 부호는 없어지고 코사인 요거 똑같으니까 항상 어디도 성립하니까 여기서도 EM을 BM으로 나누면 K를 이게 뭐냐면 EM을 BM으로 나누면 K 나누기 오메가 K 오메가 뮤 제로 엡실론 제로인데 K를 분모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였었냐면 C였죠. 그래서 C의 정의니까 뮤 제로 엡실론 제로 C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구한 결과는, 앞에서 구한 파라데이 법칙을 쓴 게 뭐냐면 그게 바로 C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C예요. 따라서 C 제곱이 엡실론 제로가 돼서 빛의 속도는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걸로 얻어진다는 거죠. 오, 아주 컨시스턴트, 일관성 있게 잘 됐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두식, 요걸 만족하는데, 이게 그럼 과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냐? 요걸 한 번 더 미분해봐.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순서를 바꿔. 그럼 요렇게 되죠. dBdx는 마이너스 dBdx는 요거니까 요거를 dBdx 집어넣으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뮤 제로 엡실론 제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다음.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걸 먼저 한번 미분하고 바꿔서 집어넣으면 B도 다음 같은 식. 이게 아까 봤던 파동 방정식이죠. 요게 C 제곱분의 1이니까 E와 B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 좋았어. 그래서 파동, 이제 드디어 전자기파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알고 있고, E 크로스 B가 진행 방향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파동은 에너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죠.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전자기파가 왜 매질이 필요 없냐? 좋은 질문이야. 기본적인 상호작용인데 전자기파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상호작용에서 나가는 건 매질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될 때 사용되는 벡터 그 벡터의 크기가 에너지에 관련돼 있고, 방향이 에너지가 전달 방향. 에너지 전달 방향은 당연히 빛의 진행 방향이겠죠. 우리 그거를 처음에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포인팅 벡터예요. 이게
잘 봐야죠. 이게 I면 뭐 가리킨다라고 해서 비슷해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어딜 가리키는 벡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밌게도 역시 사람 이름이 업적을 따라가 사람 이름이에요. 포인팅 벡터. 이 포인팅 벡터라는 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는가, 그 다음에 요거에 에너지 플럭스를 오는 건데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렇게 정의해요. 포인팅 벡터 S는 E 크로스 B. 아까 우리 E 크로스 B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라 그랬죠. 진행 방향인데 요거는 왜 뮤제로로 나왔을까? 요게 그럼 요 크기가 디멘션은 뭐고 요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묘하게 주어졌는데, 우리 그래서 아까 그린 그림 여기 E 크로스 B가 이쪽으로 갈 때 요거의 방향은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인데 요 크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이거를 단위를 보고서 차원 분석을 해보면 되죠. 이걸 잘 보면 크기만 보면 E 크로스 B인데 E와 B가 수직이니까 크기는 2개 곱하면 돼요.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뮤제로분의 2B야. 이거는 아까 B와 E가 EM과 BM이 이게 C였죠. 그러면 E랑 B도 C예요. 물론 E랑 B가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는 우리 얘기할 수 없지만 0이 아니면 하나도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EM 나누기 BM이니까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상쇄되고, 항상 진폭도 이 B가 뭐냐면 C분의 2죠. 그래서 그걸 쓰면 C 뮤 제로분의 2제곱이에요. 다음과 같이 썼어. C 뮤 제로분의 2제곱이야. 분자 분모에 엡실론 제로를 곱해요. 근데 밑에 거 왜 그렇게 곱하냐면 여기 엡실론 제로 뮤 제로가 뭐냐면 C제곱분의 1이잖아. C제곱분의 1이다가 C를 곱하면 C분의 1이야. C를 곱했어. C 곱하기 엡실론 제로 2제곱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양인데 이거의 반이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밀도죠. 이게 단위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예요. 이게 왜 2분의 1이 아니고 1일까? 여기 전기장과 전기장이 저장된 에너지, 자기장이 저장된 에너지 합해서 각각이 똑같은데, 비록 진폭은 다르지만 합해진 각각 저장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저장된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건 지금 앞에 팩터 2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 덴서티니까 에너지를 부피로 나눈 거야. 거기다 C는 빛의 속도 velocity죠. 그러면서 에너지 볼륨은 길이의 3승이죠. 이거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죠. 밑으로 나면은 볼륨을 길이로 나누면 에어리어 타임이죠.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에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 근데 이렇게 쓰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 이게 뭐죠? 파워죠. 파워를 단위 면적당의 파워예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포인팅 벡터는 단위 면적당의 파워 혹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밑에 첨자로 인스트라고 쓴 건 인스턴테이니어스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된 건데, 왜 순간적으로 된 거냐? 이게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제곱에 비례하죠. 사인 제곱에 비례하는 진동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진동하는 거는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에브리지를 취해. 곱한 거에 에브리지를 취하면, 그래서 그거의 포인팅 벡터의 에브리지, 요거의 에브리지를 취한 거를 우리가 세기, 요 양을 우리가 빛의 세기 인텐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의 크기의 에버리지에 포인팅 벡터의 크기의 에버리지를 취한 걸 우리가 인텐시티, 빛의 세기라고 해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요거의 평균은 어떻게 내나? 요거의 평균이지. 요거의 평균인데 사인 제곱의 평균은 얼마라 그러죠? 2분의 1이죠, 뭐. 2분의 1이지 뭐. 그래서 보면 우리 역시 루트 민 스퀘어 값을 EM의 스퀘어 루트 2라고 쓰면 인텐시티는 이렇게 루트 민 스퀘어 값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주 재밌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점광원이 있다고 칩시다. 점광원이 있으면 점광원에서 예를 들어 60W짜리 전구가 있어. 60W짜리 전구라는 건 뭐죠? 단위 시간당 60W가 1율이니까 단위 시간당 60줄의 일을 에너지를 주위에다 방출하는 게 60W짜리 전구죠. 그럼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I에다가 여기 면적을 곱하면 똑같이 사방으로 똑같이 나갈 테니까 이게 파워지 뭐. 그래서 세기는 4파의 R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 보면 R제곱분의 1로 빛의 세기가 좀 약해지죠. 그렇지만 전체 파워는 R제곱분의 1로 약해지지만 나가는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항상 파워는 일정하지만 당연히 빛의 세기는 멀어질수록 R제곱분의 1로 약해지죠. 물론 우리가 뒤에 딴 거 하나? 여러분들 요새 스피커도 이렇게 점으로도 만들지만 여러분들 음향도 파동이니까 소리를 이렇게 해서 보내지만 요새 하도 별장난을 다 하다 보면 스피커를 이렇게 일렬로 길게 해가지고서 긴 데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게, 소리가 한쪽으로만 나가지 않고 소리가 아니라 빛이 다음과 같은 직선에서 선분에서 빛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하면 단위 길이당 나가는 빛의 세기는 쉽게 살 수 있지 뭐. 이 길이가 h라고 하면 단위 길이당 p만큼 나간다고 하면 단위 p라고 쓰면 단위 길이로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p 요게 p라고 쓰면 좀 이상하다. 요게 나간 게 p라고 하면 요 h라는 거리 동안 p가 이제는 어떻게 되나 이쪽으로는 안 나가고 옆으로만 나가니까 이제 i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죠. 이때는 면적이 r이면 2파이 r h니까 i는 2파이 r h분의 p는 요 안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파워. 그래서 뭐냐면 직선 전등일 때는 r분의 1, 점광원일 때는 r제곱분의 1. 이거는 우리 기하학적으로 잘 생각하면 우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죠. 그래서 굉장히 점점 얘기는 재밌게 흘러가죠. 왜 얘기가 재밌게 흘러가냐? 빛이 가면 에너지를 전달한대. 근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전달해요. 운동량을 얼만큼 전달하냐? 만약에 전달된 에너지가 델타 U라고 하면, 델타 U라는 게 뭐냐면 빛이 가서 전부 다 흡수하면 전부 다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 빛이 반사될 수도 있죠. 반사되는 경우, 그런 경우 어쨌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쪼였는데 그 단위 면적당 쪼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전달된 운동량은 C분의 델타 U 모두가 흡수됐을 때, 그러니까 까만 판일 경우, 모두 반사되는 하얀 판일 때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껌이 닦아서 붙는 비탄성 충돌인 경우, 튕겨 나오는 경우, 이게 2배죠. 다음과 같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으로 쓰면 힘든데 우리 어떻게 쓰냐면 받는 힘은 단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 임펄스를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델타 U는 델타 t 동안 받은 에너지야. 그럼 델타 t
I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니까 면적을 곱해주고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에너지죠. 델타 t 동안에 받은 에너지. 힘은 요거를 델타 t로 나눠주면 IA. IA C분의 IA. 모두 흡수할 때, 모두 반사할 땐 C분의 2배의 IA. 가만히 있어보자. A가 여기 있으니까 싫네. A를 이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단위 면적당 힘이죠. 단위 면적당 힘이 압력이죠. 압력은 C분의 여기 PR. R이라는 게 뭐냐면 P라고 쓰면 운동량처럼 보이지만 이게 레디에이션 프레셔. 레디에이션 때문에 나오는 프레셔라고 해서 모두 흡수했을 땐 C분의 I. 아주 간단하죠, 이건. 모두 반사할 땐 C분의 2I.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헨리 해성 이런 것처럼 해성 사진을 보면 해성이 뒤로 막 꼬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성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 때 이 꼬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기나? 막 가니까 앞으로 가니까 뒤로 막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근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꼬리가 생기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태양 빛을 받아서 닿은 것 같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태양에서 꼬리가 닿은 것 같이. 닿은 것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성의 꼬리는 레디에이션, 태양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 프레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추운 겨울날 양지 햇볕 들어서 햇볕을 쫙 쬐면 뒤로 밀려가지 않잖아. 혹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플래시로 찰칵 찍으면 팍 밀려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 정도의 질량이 되면 그렇게 튀겨나가요. 근데 우리가 워낙 몸이 크고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거시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거에서는 하지 않죠. 영향을 못 받죠.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 프레셔를 확인하는 장난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도 외국에서도 이상한 거 파는 데서 그런 걸 파는데, 뭐 어떤 거냐면 동그란 투명한 유리공이에요. 이 가운데다가 철사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바람개비를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바람개비에 판이 닿은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붙어 있나? 이렇게 붙어 있는 셈이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4개가 있어. 근데 이거의 앞은 하얀색이고 뒤는 까만색이에요. 자, 이제 퀴즈야. 이 중에 하나가 앞이 흰색이고 뒤가 검정색이야. 이거를 바깥에서 손으로 딱 대요. 손으로 대면 뜨뜻해지잖아. 뜨뜻해지는 건 적외선이에요. 전자기파야.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면 흰색은 반사하잖아. C분의 반사할 때 압력은 조금 전에 보면 어디 갔어? 뭐라? 모두 반사하면 C분의 2I. 이쪽으로 그러면 전자기파가 이쪽으로는 C분의 2I를 줘. 뒤쪽에서 모두 흡수해. C분의 I야. 그러면 이게 뒤로 밀리나? 하는 게 레디에이션 프레셔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걸 대면 이게 저렇게 밀릴 거야. 뒤로 밀릴 거야. 레디에이션 프레셔잖아. 하고 딱 해보면, 어라, 이쪽으로 와요. 왜 그럴까? 조금 아까 말했죠. 레디에이션 프레셔는 거시적인 물체에 거의 영향을 안 끼치죠. 근데 그게 왜 움직여?
이걸 딱 대면 아까 말한 대로 적외선이 막 와. 적외선 여긴 반사해. 뒤쪽은 흡수해. 그럼 뒤쪽의 온도가 좀 높아지죠. 뒤쪽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그 앞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더 빨리 움직여. 이쪽은 천천히 움직여. 뒤쪽은 빨리 움직여. 막 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조금 아까 말한 장난감은 레디에이션 프레셔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분자의 공기 분자의 운동, 열을 받아서 생기는 운동을 보는 문제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으나 나의 예상과 움직이는 방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던. 그래서 다음 거 이제 드디어 전자기파를 알았어. 이제 슬슬 빛의 성질로 넘어가요. 근데 전자기파를 보면 아까 본 것처럼 E 크로스 P. 그래서 요 중에서 뭐냐면 빛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방향이 있는데 우리 측정할 땐 전기장을 측정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기장 측정하기 어려워요. 잘 알죠. 전기장은 전화를 딱 놓으면 전화가 받는 힘을 구하면 되지만 자기장은 이게 곤란해. 그 안에서 특정한 속도로 움직인 다음에 받는 힘을 측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E 나누기 B가 C야. E가 더 크죠. SI 유닛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장으로 대부분 이 전자기파의 성질을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전기장에 진동하는 방향을 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폴러리제이션. 우리나라 말로 뭐 편광됐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편광이라고 했던 게 폴러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빛을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이 빛은 이렇게 Y축으로 편광된 빛이죠. 그죠? Y축으로 편광된 빛인데 빛이 항상 이런가 뭐 빛이 이렇게 편광된 걸 뭐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쉬운 거 리니얼리 폴러라이즈 됐다 그래요. 선형 편광됐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가다가 편광 방향이, 다시 말하면 진동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가면서 이렇게 회전도 해. 보면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오는데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X축으로 진동하는 거랑 Y축으로 진동하는 거에 위상차가 있으면 돼. 그러면 진동하는 방향이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오죠. 그런 걸 우리가 원형 편광됐다고 얘기해요. Circularly polarized. 근데 우리 그런 것까지는 우리 1학년 때는 배우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봅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게 태양 표면에서 여러 군데서 빛이 나오는데, 근데 멀리 떨어지니까 거의 비슷한 한 점에서 나오죠. 근데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나온 빛, 여기서 나온 빛, 여기서 나온 빛, 여러 군데서 나온 게 자기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빛도 이쪽으로 선형 편광, 여기서 나온 빛은 이쪽으로 선형 편광. 우리 눈에 들어오면 편광된 방향이 전부 아주 랜덤하게 들어오는 빛이 있을 수 있죠. 햇빛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똑같이 이걸 보면 선형 편광된 건 이렇게 딱 돼서 오는데, 햇빛 같은 경우에는 편광 방향이 아주 랜덤하게 분포된 다음과 같은 파동, 우리 이런 거를 당연히 폴러라이즈드의 반대말 unpolarized wave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돼 있죠. 그러면 unpolarized wave를 편광되지 않은 파동을 편광된 파동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편광판을 지나게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를 볼 때 정답과 정답이 아닌 걸 구별하는 건 어떻게 하지? 정답을 보면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편광판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편광판은 사실
어디지? 지금은 폐허가 된 미국의 뉴욕의 로체스터의 뭐더라? 로체스터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휴대전화가 망친 산업이 많죠. 카메라 산업, 얼람클락,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휴대전화 때문에 다 망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폴라로이드 회사에서 어떤 걸 봤냐면 유기화합물이 되게 분자량이 크죠. 유기화합물 중에서 이렇게 길게 생긴, 마치 DNA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유기화합물이 있는 걸 알고 그거를 용매에다 넣었더니 머리카락처럼 쭉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쭉 풀어주는 거를 유리판에다 딱 붙였어. 그리고 굳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판에 확대해서 보면 머리카락처럼 닿은 것 같이 붙인 판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빛을 보내. 빛을 보내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타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타줄이 이렇게 있을 때 기타줄 튕길 때 어떻게 튕겨요? 이렇게 튕기죠. 이쪽으로 진동을 잘해. 이쪽으로는 잘 진동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기타줄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치지 이렇게 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동을 잘해. 이쪽으로는 진동을 잘 안 해. 빛이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렇게 평광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 안 움직이죠. 그죠?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고 흡수를 하고 전부 다 흡수되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는 잘 진동을 해.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진동을 하면 어라 전화를 뜬 입자가 진동을 하네. 이 전자들이 빛을 내요. 들어온 빛과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걸.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으면 전기장이 빛이 이렇게 평광된 거는 잘 통과해. 통과했다는 건 사실 들어와서 흡수됐는데 이게 진동을 해서 여기서 다시 낸 건데 똑같은 진동수의 빛이 나가니까 마치 빛이 통과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건 잘 지나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전부 다 흡수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광 방향에 따라서 놓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분자의 방향이야. 근데 우리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건 분자의 방향이 아니라 요쪽으로 진동하는 게 평광된 게 잘 지나간다고 그려요, 흔히.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 물질은 머리카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이쪽으로 진동하는 게 잘 지나가지. 그러니까 요 그림이랑 서로 수직한 거예요. 요거는 분자의 방향,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평광 방향이 잘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구조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평광되지 않은 빛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딴 건 다 이쪽 평광된 것만 나온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그러면 지금은 평광되지 않은 걸 들어오면 평광이 됐는데 그럼 평광된 판을 뒤에 또 평광판을 똑같이 놓으면 그대로 다 통과되지만 이거를 돌려. 이렇게 돌리면 다시 말하면 요것과 처음에 요 평광판 방향과 세타만큼 기울어진 걸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전기장의 평광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들어올 텐데 이 중에서 이쪽 방향은 안 들어와. 이쪽 방향만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후에 전기장의 세기는 이 Y에 비례할 텐데 이거의 제곱이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이거는
어떤 양? 코사인 제곱 세타에 비례하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평광되지 않은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고 이 평광판과 각도 세타를 이룬 평광판을 지난 후에 빛의 세기는 처음에 폴러라이즈 되지 않은 거는 이제 우리 이 아이디어를 지나면 이렇게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제멋대로 된 거면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평광판을 지나면 평광판 쪽으로 평광이 되고 들어오는 빛의 세기는 랜덤한 게 들어오니까 평균을 취하면 반이니까 2분의 1. 평광판을 지나면 평광되지 않은 빛은 들어오면서 평광이 되면서 빛의 세기는 2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만큼 주니까 처음 빛의 세기에 비해서 여기에 나온 빛의 세기는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만큼 줄어들었고 평광 방향은 마지막 평광판을 지난 방향 다음과 같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게 뭐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평광판을 똑같이 놔두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0이니까 1이니까 전부 다 새 나오고 이걸 조금 하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세타가 90도가 돼서 서로 수직이면 까매지죠. 빛이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광판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들어오는 빛을 보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사이에 별 희한한 짓을 다 했어. 그래서 나온 결론이 아주 이상해. 뭐가 이상하더라? 맥스웰 법칙을 잘 봤는데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대칭성을 집어넣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집어넣어야 된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집어넣으니까 전자기파가 가능해졌네. 근데 전자기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전자기파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시광선에 대해서 공부해요. 가시광선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를 우리가 옵틱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광학이죠. 광학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광학을 크게 어떻게 두 개로 구별하냐면 빛이 있어. 파장이 있죠. 빛의 전형적인 파장이 있죠. 가시광선인 경우에는 노란 빛이 한 600나노미터, 파란색 빛이 한 400에서 5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 아주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거울에서 반사한다. 혹은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매질의 거울이나 이런 사이즈를 보면 몇백 나노미터보다 훨씬 크죠. 뭐 1미터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빛이 진행하거나 진행을 막는 빛의 진행 경로에 있는 물체가 빛의 파장보다 무지 크면 빛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똑바로 가요. 그냥 빛은 똑바로 가요. 그래서 똑바로 가면 우리 어떻게 하지? 거울에 비치면 반사해. 그럼 우리 반사하는 거는 좀 이따 배웠지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빛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좀 있으면 굴절도 배우겠지만 굴절에서 들어가면 빛이 다 한 매질 안에서는 직선으로 간다 이거예요. 직선으로 가는 걸 따라서 그리면 돼.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기하학적인 규칙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람다가 빛의 파장,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크기가 D, 그게 굉장히 크면 빛은 똑바로 진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 몸이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오면 우리 몸을 부딪히는 거는 다 막혀. 바깥에는 지나가죠.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래서 기하광학, 지오메트릭 옵틱스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이 직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햇볕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잖아.
그럼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밑에 그림자가 쑥쑥쑥 지나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길 갈 때 비행기 그림자가 쑥쑥쑥 지나가는 거 못 느끼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 그거 아니고 태양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전처럼 보여서 그래요. 태양이 있어. 땅이 있어.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가 땅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비행기가 땅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비행기가 멀리 올라가 있어. 여기서 한쪽 끝에랑 다른 쪽 끝에서 오는 빛이 한 점에서 모이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비행기 그림자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하광학이 있고, 반면에 여기 있는 요 빛이 진행하는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이랑 비슷해지는 게 어떤 경우냐면 슬릿. 여러분들 손으로도 실험할 수 있어. 빛이 파동인 사실을 여러분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쉽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이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 손을 앞으로 편다. 앞에 바닥을 보고 이렇게 해도 돼. 그 다음에 손을 네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인다.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로 불빛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사이의 간격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작아질 때 보면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 파동의 형광급이 여러분들 간섭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파장과 여러분들이 빛이 지나가는 물체 사이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질 때는 파동의 성질이 뭐죠? 간섭을 해. 중첩을 하니까 간섭을 해. 간섭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광학이라고 하더라? 이걸 지오메트릭 옵틱스라고 하면 그거는 웨이브 옵틱스, 파동 광학. 그래서 대개 지오메트릭 옵틱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빛의 경로, 거울 반사, 굴절, 렌즈를 써서 안경, 망원경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어려운데, 초점거리, 허상, 실상, 고등학교 때 혹시 물리2를 배웠으면 복잡한 걸 배웠을 텐데 우리 안 해. 일반 물리에서는 안 해. 왜? 우리 물리가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건데, 기하광학은 이제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굳이 그 기술적인 걸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개는 해요. 반사, 굴절, 여러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빛이 파동이면 1학기 때는 파동 중에서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 그거를 빛으로 바꿔서 빛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남은 몇 분 동안 기하광학의 간단한 거, 쉽지 뭐. 반사와 굴절의 법칙. 반사가 reflection, 굴절이 refraction. 발음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사나 굴절은 뭐냐면, 파동이 있으면, 파동은 항상 매질이 다른 경우, 매질이 다른 경계면,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야. 매질이 다른 경계면을 딱 부딪히면 반드시 파동은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들어가요.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1차원에서도 그래요. 1차원에서도 밧줄을 맨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파동이 진행하는데, 한쪽이 굵은 줄, 한쪽이 가는 줄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한쪽에서 펄스를 딱 주면 경계면에 딱 와서 굵은 줄과 가는 줄 경계에서 일부는 그냥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예요. 파동은 항상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해요. 항상 그래요. 약간 예외는 있지만 이제 그 예외가 어떤지는 이제 볼 텐데. 그래서 들어오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는 거를 우리가 굴절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입사, 반사, 굴절 세 가지 방향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한 평 메뉴에 놓을 수 있어요. 왜? 운동량 보존이라서 충돌이랑 똑같아요. 들어왔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일단 두 개는 한 평 메뉴에 놓을 수 있어. 그죠? 이게 한 평 메뉴에 놓을 수 있나? 운동량이 보존, 요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운동량이 전달된다 그랬죠. 요게 나오는 성분이 없고 요것도 나오는 성분이 없으면 나머지도 나오는 성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개는 한 평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 반사, 굴절은 항상 좌표축을 잘 잡으면 항상 입사 광선과 반사 광선과 굴절되는 광선을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다. 우리 3차원 충돌에서도 충돌하는 거를 우리 좌표축을 잘 잡으면 항상 2차원 평면으로 놓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럼 된 것과 반사된 거, 굴절된 거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항상 뭐냐면 경계면의 수직인 면을 딱 생각해요. 수직인 면에 대해서 요 각도, 입사각, 인시던트 앵글, 세타 1, 반사각, 세타 1 프라임, 굴절각, 세타 2.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굴절의 법칙은 조금 복잡해요.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속도를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눈 거예요. 매질에서는 빛의 속도가 다른가? 아니 뭐 어느 좌표계나 다 빛의 속도는 똑같다며. 매질에서는 우리 미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질에서는 빛이 간다는 게 어떻게 되죠? 빛이 가면 분자들이 흡수해. 그럼 분자들이 진동을 해. 그럼 분자들이 자기가 진동을 하니까 또 파동을 내. 똑같은 진동수에. 또 그 파동이 나가다가 또 흡수해.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그냥 진공을 쑥 지나가는 것보다 항상 물체와 반응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의 경우 그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는 매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V분의 C로 정했는데 V가 좀 작으니까 대부분의 물체는 굴절률이 1보다 커요. 왜 대부분의 물질이라고 하냐? 가끔 빛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어. 다시 말하면 V가 C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물론 진동수의 함수이긴 한데 그럼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못 가는데 정보가 가는 소위 그룹 빌로서티는 빛의 속도가 빨리 가죠. 위상 속도는 빛의 속도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대부분 빛의 속도는 매질 안에서는 작아. 진공에서보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되게 1보다 커요.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은 공기는 재미있게도 진공과 거의 굴절률이 비슷해요. 1이야. 어쨌든 N1, N2. 그러면 여기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지만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는 좀 복잡해요. N1 sin θ 1은 N2 sin θ 2. 여기서 유리가 굴절률이 좀 큰데 이게 굴절률이 좀 크면 N2가 굴절률이 더 크면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sin θ 1보다는 sin θ 2가 작아야죠. 따라서 θ 2가 더 작아.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조금 작아져요. 꼭 반대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이게 입사각이 돼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굴절률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 혹은 파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뉴턴이 가지고 놀기 좋아했던 프리즘, 삼각형 프리즘, 햇빛이 들어오면 화이트 라이트란 건 모든 종류의 빛을 다 더하면 흰색이 되죠. 태양의 색깔은 여러분들 어릴 때 해 많이 그리죠? 해 그릴 때 무슨 색으로 그렸어요? 빨간색? 이상한 사람이야. 태양이 왜, 그건 저녁 노을에, 저녁 해가 질 때 빨간색이지. 노란색 아니야? 그게 뭐지? 보라돌이 뽀 나오는 게 그게 뭐더라? 그게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봤을 텐데. 보라돌이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뭐더라? 텔레토비. 텔레토비의 해 보면은 노랗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빛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흰색이에요. 흰색이 들어오면 파장이 짧은 게 굴절률이 조금 더 커요. 파장이 긴 거, 사실 빨간 건 굴절률이 좀 작아. 그래서 빨간 건 조금 덜 꺾이고, 나올 때도 좀 이렇게 덜 꺾이고, 파란 거는 더 많이 꺾이죠. 그 나오는 빛은 색깔에 따라서, 진동수 혹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요. 분산, 퍼진다는 얘기지 뭐, dispersion. 그래서 뭐냐면 무지개 혹은 다음 같은 프리즘에서 빛이 갈라지는 현상은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반사나 굴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재밌는 현상을 보고 파동광학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